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오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보강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색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PPT 화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PPT 자료는 이 클래스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강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바이오 재료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생체 재료학이라는 교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관련은 있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물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바이오 재료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생체 재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재료의 물성으로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상업화되어 있는 생체 재료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골 이식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맞춤형 소재가 인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이식형 재료보다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성이 탑재된 생체 재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재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 재료입니다. 자, 이 층상형이라는 거는 바이오 재료뿐만이 아니라 전자정보, 디스플레이, 에너지 소재, 뭐 다양한 소재에서 요즘에 층상형 재료가 아주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바이오 재료학에서도 층상형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재료로 사용을 해볼 거냐? 저희는 약물 전달용으로 사용을 해볼 것이고 생체 기능성과 생체 친화성을 갖는 재료로 활용을 해보는 사례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특정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논문 발표를 통해서 보고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나 항상 해왔듯이 우리 소단원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 재료의 결정 구조와 성질을 이해한다. 자,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은 다른 층상형 재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층상형 재료는 그라핀이 있죠. 누구나 잘 아는 그라핀. 이 외에도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게나이드 혹은 리튬 망간 옥사이드. 얘는 배터리 소재죠. 얘는 뭐 촉매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들이 되고 얘는 전자정보 소재가 되는데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 재료로서의 특정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의 생체 친화성을 확인한다. 야, 자, 여타 다른 응용하고 다른 점이 바이오 재료에서는 생체 친화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친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세 번째,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의 생체 기능성 전략을 이해한다. 자, 제가 두 가지 생체 기능성 전략을 예시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항암제 딜리버리, 항암제 전달. 다른 하나는 골 분화 촉진. 자, 골 분화 촉진은 사실 우리가 바이오 세라믹스를 공부하면서 보는 골 유도, 골 전도를 우리가 더 많이 다루긴 했죠. 골 전도나 골 유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오스테오블라스트 셀을 어떤 식으로 자극할 것이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 재료는 이름이 별칭이죠. 별칭인데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이라고 국문으로 쓰고 영문으로는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라고 씁니다.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 그래서 약자가 LDH입니다. 자, 한국말로는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금속 복 수산화물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문으로는 LDH라는 형태로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해도 그라핀이라든지 트랜지션 메탈, 칼코게나이드, 트랜지션 메탈 악사이드 같은 물질에 비해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다는 거고 앞으로 연구할 건덕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학적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얘가 층입니다. 층, 레이어. 레이어와 레이어가 쌓여 있는데 층 간에 분자 혹은 이온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층은 2가 금속이 1-X개, 3가 금속이 X개, 여기에 OH가 2개 결합해 있는 형태인데 2가와 3가와 OH-의 전하를 다 계산해 보면은 이 화학식 안에 X 플러스만큼의 잉여의 양전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전하가 층간에 있는 음이온하고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전하 보상을 하면서 적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금속 수산화물층은 나노층이어서 두께가 약 0.5 나노미터 됩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라핀 한 층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랜지션 메탈 칼코게나이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층입니다. 물론 2차원적인 너비는 수백 나노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넓은 판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층간 음이온의 크기는 보통 한 0.3 나노미터부터 해서 수 나노미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층간 음이온에 따라서 층간 음이온의 크기가 작으면은 층간 거리가 좁아지고 층간 음이온의 크기가 커지면 층간 거리가 넓어지는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적층 구조가 아코디언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화학적으로는 층을 이루는 산물이 이가금속하고 삼가금속인데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이가금속, 삼가금속은 대부분 다 이 LDH의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2 플러스, 코발트 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 여기에 뭐 징크 2 플러스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삼가금속은 알루미늄 3 플러스, 크롬 3 플러스, 물론 코발트 3 플러스도 가능하고요. 철 3 플러스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가금속의 칼슘도 가능합니다.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안정화된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성만 가지면 뭐든지 됩니다. 단분자도 되고 고분자도 되고 올리고본도 되고 생분자인 DNA도 되고 음이온성을 가진 단백질도 되고 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제 층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층간 음이온 정도만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얘가 합성돼서 나오는 형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자연계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어떻게 이볼루션 되었는지를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ZnOH6인 징크 6 수산화물이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6 수산화물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정팔면체의 배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팔면체의 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서로 엣지 쉐어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 방향으로도 배열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열이 돼서 2차원 판상으로도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는 배열을 할 수가 없고 현재 2차원 판상으로만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차원 판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음이온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서 3차원 적층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 소재라고 하면은 이런 2차원 판상, 판 하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합성을 해서 안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단층으로 존재하는 거는 만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층상이 적층이 돼서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적층 구조가 되어 있는 것 한 장 한 장씩 떼내는 것을 박리화라고 부르고 그라파이트로부터 그라핀을 얻어내는 방식이 이런 것이었었죠. 자, 실제 파티클은 이런 층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 적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층의 너비가 수백 나노미터. 그리고 파티클의 두께는 100 나노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100여 층 이상이 쌓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은 층과 층 사이에는 음이온들이 이와 같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이제 책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2차원 판상형 구조다 그러면 종이 낱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화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속 수산화물은 낱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책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성형 금속 수산화물이 바이오 재료로 응용이 되려면은 생체 안전성이 있어야겠죠. 여기 오타네요. 안전성입니다. 생체 친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체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세포 독성이라는 걸 봅니다. 자, 우리 바이오 재료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죠. 바이오 재료의 뭐 생체 재료로서 아니면 의료용 재료로서 허가를 받으려면은 IS 10993-10에 의해서 무슨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근데 세포 독성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 A549라고 하는 이거 암세포주인데요. 암세포주에 물질을 처리한 다음에 세포 분화도를 관찰해요. 그럼 세포 분화도를 어떻게 관찰을 할 거냐? 화학적으로 관찰을 하는데요. 요 화합물이 옐로우 테트라졸리움 솔트인 MTT라는 물질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살아있는 세포에 처리가 되면 살아있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리덕테이즈에서 반응을 해서 보라색의 MTT 포르마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있으면은 노란색을 약을 쳐주면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얼마나 보라색으로 많이 변했느냐를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지우고요.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 실험은 저와 이제 공동 연구를 했었던 다른 교수님이 실험을 해주셨고, 그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런 간단한 세포 분화 테스트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DH라는 물질, 그 다음에 아연 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는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 융합 기초 실험 같은 거 하면은 뭐 페로플루이드 같은 거 만들 때 아연 옥사이드를 만드는데 상당히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리카. 실리카는 에어로실 200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식품 첨가물에도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친화성이 있는 물질이죠. 그다음에 SWCNT는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인데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생체 친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바이오 응용들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물질들을 어떤 농도로 어떤 시간 동안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셀 프롤리퍼레이션 혹은 바이오빌리티 퍼센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라면은 이거는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음성 대조군하고 비교를 한 건데 100%면은 하나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100%보다 더 낮으면은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외부 물질을 반응을 시켜줬기 때문에 농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많이 될수록 떨어지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그나마 이 LDH란 물질, 요 빨간색 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생체 친화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포 시험 말고도 쥐의 실제 복강 주사를 해서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생체 실험도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 쥐에 복강 주사를 했습니다. 복강 주사를 하고 복강 주사를 굉장히 고농도로 했어요. 600mg per kg.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600mg을 주사를 한 거예요. 제 체중이 80kg인데 제 체중에 투여를 하려면은 6, 8이 48, 4.8g 정도를 투여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을 고농도로 투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주 투여를 하고 4주간 투여를 한 다음에 어, 쥐의 생체 내에 어디 어디 분포를 했느냐, 그리고 특정한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병리학적 소견 관찰하는 것도 저희 바이오 재료에서 생체 안전성을 보기 위해서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위의 것들은 대조군이에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쥐에서 채취한 것. 아래쪽은 LDH 투여군. 자,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빨간색이 보이는 것들이 LDH가 어디 어디 존재하느냐 하는 건데, 뇌라든지 심장에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키드니, 신장, 리버, 렁, 스플린에 많이 보이는데, 리버에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은 일단 간에 가서 대사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간으로 가고, 그리고 대사작용이 끝난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 키드니나 리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브레인이나 하트 같은 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체 내의 특정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다는 거고요. 병리학적 소견은 이거 HNE라는 스테이닝을 해서 본 것인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이 바이오 재료로서 기본적인 조건인 생체 친화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약물 전달체로서 LDH가 어떤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에서 봤었죠. 높은 생체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포 독성하고 병리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특이한 독성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LDH라는 물질 중에 경금속인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그리고 탄산염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탈시드라고 해서 제산제 약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방증이죠. 그리고 약산성 체내 조건에서 분해가 됩니다. 이것은 금속 수산화물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분해되어 단순 이온으로 용해되니까 단순 이온들이 쉽게 생체 내에서 다시 흡수가 돼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생체 기능성을 LDH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자, LDH란 물질은 금속 조성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 금속 조성은 체내 이온 균형이나 신호 전달 골격 구조에 다 필요합니다.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철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이 녹아서 필요한 이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 자체가 분자 수준의 얇은 층이죠. 약 0.55나노미터라고 했거든요. 분자 수준의 얇은 층 사이에 기능성 분자를 탑재해서 굉장히 균일한 컴포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탑재된 분자는 화학적, 생물학적 안정성을 획득하고, 요건 안정성이 맞습니다. 스테빌리티를 획득하고 면역 기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약물이 갖는 약물 내성 기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 때문에 약물 전달 기능성을 갖는데, 특별히 LDH라는 물질이 어떤 약물 전달 기능성을 갖느냐?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기작에 의해서 대량의 약물을 세포 내에 전달할 수가 있고요. LDH의 층 구성 성분과 층간 구성 성분 둘 다가 모두 생체 내의 유효한 성분일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발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LDH라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체 기능성 물질로 사용했는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항암제 전달 시스템입니다. 제가 연구를 주로 했었던 것이고, 항암제 중에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1세대 항암제로, 현재는 항암제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염증약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어떤 기작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표면에 리셉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리어 프로틴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폴레이트 리셉터라든지 reduced folate carrier라고 하는 특정한 리셉터가 이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하고 있는 약물을 다행히도 인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지가 된 MTX 약물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DHFR이라고 하는 효소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이 효소는 어떤 세포든지 갖고 있는 폴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효소이고, 폴레이트 사이클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RNA가 형성이 돼서 세포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TX가 세포 내로 들어오면은 DHFR이라는 효소의 특정 부위를 블락킹을 해서 DHFR 효소가 폴레이트 사이클을 액티베이션 하는 걸 막아주고, 폴레이트 사이클이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최종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굉장히 나이스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아주 우수한 암세포 분화 억제 능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뭐냐? 암세포를 투과하는 능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캐리어 프로틴이나 수용체 같은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밖에 분자를 넘겨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약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합니다. 체내 다량 유입 시 정상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이러한 약물이 들어와서 옆에 있는 친구 세포가 죽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약물 내성 기작을 만들어서 더 이상 세포 내로 이 약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라는 걸 이용해서 암세포를 조금 더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체내에 다량 유입을 하지 않도록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고,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으며 약물 내성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이 LDH라는 물질에 여기 이제 LDH 층인데요. LDH 층 내에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항암제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가두어 두게 되면은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일단 보강이 됩니다. 생물학적 취약성이라는 거는 세포 내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대식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형성이 되죠. 이 대식세포에 의해서 먹히는데 이 거대한 파티클 안에 숨겨뒀기 때문에 대식세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뮨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않고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약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LDH 껍데기가 들어간 셈이 됐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내성 기작을 볼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항암제와 LDH의 하이브리드를 제조를 했는데 제조가 어떻게 잘 되었느냐, 이렇게 구조가 층간거리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분말 X선 회절 패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자현미경 영상을 보면은 입자 하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크기로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암세포 억제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TT 어세이라는 걸 했는데요. 우리가 세포 독성 볼 때 했었던 그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포 독성인데 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 암세포를 얼마나 죽이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 생장을 억제를 잘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약물만 쓴 것이고 얘가 LDH에 의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을 한 것인데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우리가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약학에서는 셀 바이어빌리티를 50% 억제하는 농도를 IC50라고 부릅니다. Inhibition Concentration이라는 뜻입니다. Inhibition Concentration. 자, 이게 얼마나 낮으냐를 가지고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MTX LDH는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한 1.8 정도 돼요.
MTX는 한 12에서 13 정도? 10배 정도가 더 낮은 농도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셀룰라 드럭 레벨을 세포 내 약물 함량을 HPLC로 찍어봤더니 MTX LDH를 처리한 군에서 세포 내에 유입된 약물의 양이 수십 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LDH라는 캐리어 시스템이 내성 기작도 회피하고 대량으로 체내에 약물을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기작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제가 TEM 사진을 쭉 시간에 따라서 찍어 본 건데요. 초기 시간에 LDH 파티클들이 세포 표면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기작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고 엔도좀 내에 존재를 합니다. 엔도점 내에 존재하다가 약물을 엔도점에서 사이토졸로 디퓨전 해주고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왜 재밌느냐? 일단 엔도사이토시스를 하게 되면은 대량 유입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분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파티클 하나, 분자 수만 개 하나씩 넘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질 내에 직접 투과해서 들어가지 않고 엔도점에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세포질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기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인 항암제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항암제는 너무 거창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 천연물의 생체 소재화라는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연물, 요즘은 우리가 천연물 신약 이런 것도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천연물을 가지고 제품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는 천연물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추출한 뭐가 좋고 이런 게 되게 많이 하는데 천연물을 생체 소재화하는데도 이런 층상형 금속 수산화물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천연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콩 추출물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콩은 뭐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라고 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은 단백질 외에도 골성장 촉진 인자가 되게 많습니다. 골성장 촉진 인자 중에 얘네들 폴리페놀들인데 다이드제인, 얘가 다이드제인이고 제니스타인, 얘가 제니스타인입니다. 이런 골성장 촉진 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 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런 인자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이에요. 다른 성분에 비해서 함량이 작고 농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콩 추출물을 농축해서 골성장 약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추출물이라서 좋긴 한데 필요한 성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재화, 기능성 소재화가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추출물은 보통 추출물 내에는 생체 고분자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말화가 어려워요. 보통 끈적끈적해집니다. 여러분들 한약 같은 거 그 맑게 나온 그 레토르트 파우치 말고 진짜 옛날 한약 같은 거 어디다가 떨어뜨리면 굳으면 끈적끈적하게 붙어버리거든요. 이거는 달여가지고 놓고 물로 유통을 하면 좋지만은 분말화해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분말은 이제 베이비 파우더처럼 밀가루처럼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제 유통이 편하고 다양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말화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 응용성을 가진 소재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LDH 같은 경우에는 금속 성분 중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얘가 또 골성장 분화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LDH는 세라믹 소재이기 때문에 원래 분말로 존재합니다. 이 분말 안에 층 안에 다이드제인이나 제니스타인을 집어넣어주면은 분말 소재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LDH와 컴포짓을 하면 복합화를 하면 천연물을 농축한다는 기능성도 갖고 있고 분말 소재화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더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 세포로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가진 골분화 촉진
소재가 개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략을 써봤어요. 이게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 입자들이에요. 이온 교환 반응, 뭐 일단 단순 혼합인데요. 콩추출물하고 그냥 혼합을 해봤어요. 콩추출물에는 다이드제인도 있고, 뭐 셀룰로스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개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폴리페놀들이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이 표면에 선택적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을 열 처리를 해서 금속 산화물을 만든 다음에 물에다가 넣으면 재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랜덤 스태킹이 되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랜덤하게 쌓인 사이사이에 콩추출물이 들어가서 하이브리드 소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소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이브리드 소재를 오스테오블라스트 세포에 대해서 활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셀 중에 MG63이라는 세포를 썼고요. 이 세포가 골분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약물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온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료고, 얘가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료고, 얘가 콩추출물 자체인데요. 보세요. 얘는 100이고 얘는 150입니다. 50밖에 안 늘었네 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 ALP 액티비티라는 게 1.5배 증가한 겁니다. 이 ALP 액티비티가 뭔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ALP라는 건 알클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건데 골 분할을 위해서 필수적인 효소이고, 오스테오블라스트 셀 안에 ALP의 활성이 높아져야지만이 주변에 포스페이트를 모으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소재를 사용을 하면 1.5배나 더 높은 전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콜라겐 형성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골전도를 보실 때 오스테오블라스트,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같은 것들은 주변에 이제 콜라겐을 만들면서 뼈로 자라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셀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 분할을 많이 하려면 콜라겐 세포들을 콜라겐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건데요. 이 콜라겐 유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려고 얘가 하이브리드, 얘도 하이브리드를 처리한 세포 사진입니다. 얘는 콩추출물. 콩추출물만 처리를 해도 이렇게 파이버 같은 것들이 쭉쭉쭉 보이는데 LDH랑 같이 섞게 되면은 세포 내로 굉장히 다량이 유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골 유도, 골 분화에 액티베이션이 돼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섬유 조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이 천연 소재가 갖고 있는 골전도, 골 분화의 어, 액티비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소재, 그러면서도 산업적인 응용이 좋은 분말 소재로의 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소단원 정리해 봅시다.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은 어떤 층전하를 띠느냐? 양전하를 띠죠. 플러스. 금속 이중층 수산화물의 약물 전달체로서의 장점 세 가지를 나열하라. 생체 친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체 기능성 원소를 자기 자신이 함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 생체 기능성 분자를 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연물을 기능성 생체 재료로 소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두 가지. 이거는 뻔합니다.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너무 낮아서 농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분말화가 어렵다. 분말화가 어렵기 때문에 주스 형태로, 물 형태로는 팔 수가 있지만은 기본 소재로서 유통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보강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